자, 마음의 법칙의 첫 번째는 통제의 법칙. 통제의 법칙.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통제력이 커질수록, 통제력이 커질수록 더 큰 마음의 평화, 더 큰 부와 성공, 부와 성공, 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뜻이죠. 더 큰 부와 성공을 이루게 되고, 더 많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력이 커질수록,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이 커질수록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더 큰 부와 성공을 이루고, 더 많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통제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통제력. 자, 통제력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통제력이죠. 자,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하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을 지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세. 책임이 영어로 뭐죠?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즉, responsibility 자체가 이제 response 플러스 ability. response 반응이란 뜻과 ability 능력이란 뜻이 결합이 된 거죠. 반응 플러스 능력. 즉,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책임인데,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통제력이 커지는 것이고요. 통제력이 커진다라는 것은 더 큰 마음의 평화, 더 많은 부와 성공, 더 많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통제력을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책임. 내 삶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통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통제력을 가지려면은, 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만 통제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통제력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즉, 과거 사건에 영향을 받고,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즉, 사건의 노예가 되고, 경험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고, 그 사건 경험 상황에 구속이 된다는 거죠. 구속. 여러분, 구속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속이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또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구속이 된다라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뭐가 필요하냐 쭉 보니까요. 해소가 돼야 돼, 해소. 즉, 해소감이 커져야 돼요. 우리 안에 안고 사는, 즉, 어제도 이제 우리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억압되어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해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혹시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 이야기를 누구한테 못하고 있다든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있다든지, 너무너무 슬픈데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억압이 된다. 그러면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된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 충분히 해소를 해야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만 통제력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소를 하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죠? 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지지감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감. 즉, 지지받는 느낌이 커져야만 그 지지받는 느낌 속에 우리 자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힘이 커지죠. 자, 지지받는 느낌이 어디서 놀까요? 바로 지지받는 느낌이
참만남 심리가족에서 노는 거예요. 참만남 심리가족. 즉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나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참만남 심리가족 속에서 지지감을 느낄 수가 있죠. 지지감이 커지면 지지감을 느끼면서 나의 내면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또 심리치료를 받고 또 NLP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소감이 커지죠. 해소감이 커지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통제감이 커지는 거예요. 즉 과거의 사건 경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더 많은 마음의 평화와 더 큰 부와 성공, 건강과 행복을 누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통제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과의 법칙. 인과.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인과는 원인과 결과라는 이야기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을 거예요. 팥 심는데 팥 나고 콩 심는데 콩 난다. 그런 이야기 있죠. 뭘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불을 지폈으니까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적합한 어떤 원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작업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이 마음에 안 드는 삶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나의 미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현재에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들고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내일의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의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치료를 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뭐 이런 여타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사건이 뭐가 있을까?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발표 불안증을 해결한다. 그 발표 불안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뭐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사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 스피치 차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발표 불안증은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를테면 과거에 어떤 긴장하고 떨었던 사건이나 뭐 부모로부터 너무나 억압받았던 이런 심한 꾸지람을 들었던 신체 폭력을 당했던 그런 어떤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뭐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이 시작이 된 건데, 자, 원인에 대한 작업은 하지 않고 그냥 스피치 훈련만 열심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심리 치료를 해야만 현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이런 것은 심리 치료를 하면서 또 이제 훈련을 병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쨌든 다시 이제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신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의 법칙. 이 신념의 법칙은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뭐 신념은 태산도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념은 태산도 움직인다. 자, 이 세상에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힘. 자,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산맥, 태백 산맥, 뭐 히말라야 산맥, 뭐 이런 산맥 있잖아요. 그렇죠? 산맥은 절대 뭐 변할 수가 없다. 이건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강한 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양이라고 그래요. 대양. 대양은 뭐냐면 태평양, 뭐 대서양 이런 대양 있잖아요. 큰 바다. 큰 바다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강력한 힘이 뭐냐면요. 세 번째는 신념화된 인간이라고 그래요. 신념화된 인간.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신념화된 인간은 흔들림이 없다. 자, 이 신념이 이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신념에 대한 실험을 좀 해본 게 있거든요. 1957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거리 육상 선수 로즈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로즈 베니스트가 1마일, 이게 1마일이라는 것은 1.6km를 이야기합니다. 1.6km. 자, 1마일을 3분 한 57초 만에 주파를 하게 되었는데요. 3분 57초 만에 1마일, 즉 1.6km를 주파를 하게 되었는데, 로즈 베니스트가 1마일을 3분 57초 만에 주파하기 이전에는 절대 인간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할 수 없다. 4분 이내에 1마일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뭐 심리학자나 과학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일반화된 이론이었습니다. 스포츠 전문가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로저 베니스트가 1마일을 3분 57초 만에 주파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 다음 해에 1마일을 3분 57초 만에 주파한 사람이 그 200명이 넘었다는 거죠. 이제 200명 이상이 자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 어떻게 해서 어, 예. 완주를 한다는 그 신념? 내가 할 수 있다는, 해낼 수 있다는 신념? 네. 그런 게, 그런 게 강할수록 네. 완주를 했겠죠. 자, 우리 이상형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로즈 베이스가 1마일을 3분 57초 만에 주파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갑자기 200명 이상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엄속 해제하시고요. 안 들려요. 음소거. 나다. 네. 목표요, 목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자기만의 그 결심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뭐 맞는 말씀인데 결국 신념의 변화가 일어났죠. 신념. 그러니까 이제 로저 베이스트 이전까지는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할 수 없다라고 믿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졌다면은 그러니까 로저 베이스트가 하는 걸 보고 신념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로저 베이스트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신념이 생겼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신념에 맞게 이른바 육상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스포츠에 신기록이 탄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의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60년대 초반에 학습의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연구냐면은 똑같은 IQ를 가진 학생들을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집단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만들었죠. 근데 B 집단한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IQ가 낮은 집단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공부를 못한
자,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A, B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시켰는데, 자, 1년이 지난 이후에 쭉 보니까요, A 그룹은 거의 우등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B 그룹은 거의 낙제생 수준으로 공부를 못 하더라는 거죠.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결과도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학습에 대해서도 또 이 신념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세 번째는 또 이제 우리 신체, 몸에 대해서 신념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옛날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아기를 낳지 못하지만 꼭 아기를 한번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예쁜 아기를 입양을 했죠.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는 이 아기 엄마고, 엄마는 아기한테 모유를 먹여야 돼. 절대 나는 분유를 먹일 수가 없어. 난 우리 아기한테 반드시 모유를 먹일 거야. 우리 아기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니까. 자, 이런 신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분명히 그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 이상의 모유, 이런 저지 분비가 되더란 이야기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강하게 믿으면, 강한 신념을 가지면은 이 신체적인 조건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중인격을 연구를 해보면 다중인격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뭐 A인격일 때는 A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B인격일 때는 B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게 다중인격이잖아요. 근데 이런 예가 있어요. 다중인격인 사람인데 이제 A인격일 때는 당뇨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B인격이 되면 당뇨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인격일 때는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와서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B인격은 당뇨 수치가 막 떨어져가지고 당뇨가 전혀 문제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즉 어떤 인격이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뇨가 될 수도 있고 당뇨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신념은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제한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한적 신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제한적 신념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건 잠깐 리뷰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느낌.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했고요. 그래서 절망감을 희망, 기대, 비전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무가치감이 있다고 그랬어. 무가치감.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게 뭘 성공해. 나 같은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깔보고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문제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는 이런 게 이제 무가치감이었죠. 이 무가치감을 우리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른바 자기 존중감, 자존감, 자기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력감. 자, 무력감을 제가 설명하면서, 자, 닭장 속에 길러진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무력감이다. 닭장 속의 독수리. 독수리는 원래 날 수 있는데 이제 닭장 속에서 키워지다 보니까 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제 코끼리, 쇠 말뚝에 박혀있는 코끼리는 쇠 말뚝을 뽑아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 나무 둥지에 매여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는 도망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커스단에 쇠 말뚝에 박혀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우리 인간도 이제 이런 쇠 말뚝에 박힌 코끼리나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남들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뭐 남들은 강의를 잘하지만 나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 뭐 남들은 뭐 상담 치료를 잘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남들은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 무력감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죠. 즉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치 앞서 이야기했던 그 로저 베니스트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200명 이상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했던 것처럼, 즉 로저 베니스트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신념처럼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룬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스님의 법칙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기대의 법칙. 기대의 법칙.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저 기대는 어떻게 할까요? 말로 하죠. 말로 표현하죠. 즉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나 자신, 특히나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은 자성예언이 됩니다.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은 자성예언. 즉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체성 차원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나는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힐링 강의의 여왕이다. 이와 같은. 나는 힐링 강의와 심리치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행복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신한테 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기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확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기 암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자기 확언. 확언이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확언이라고 그러죠. 자기 확언 또는 자기 암시. 자, 그래서 자기 확언이나 자기 암시는 우리 의식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자기 체면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도 가능하고 또 내가 녹음한 내용을 음성 파일을 통해서 듣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자기 체면을 통해서 자기 확언, 자기 암시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립니다. 근데 이 기대의 법칙은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기대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어릴 때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기대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 기대의 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어머니한테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놈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굉장히 좀 강인한 강력한 어떤 생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강인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동문이 네가 총자이다. 총자라는 게 뭡니까? 총명한 아들이다 이 말이죠. 동문이가 총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들 중에 가장 낫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부모가 너는 뭐뭐이다. 자, 우리 아들은 뭐뭐이다. 우리 딸은 뭐뭐이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고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그 100명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버드 100명이 이제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버드대를 들어왔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부모처럼 만 18세 이전에 그런 한 명 이상의 멘토가 있더란 이야기죠. 뭐, 너는 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뭐 총명하다. 너는 뭐 참 말을 잘한다. 너는 정말 지혜롭다. 뭐 머리가 좋다. 너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었던 한 명 이상의 멘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와 무한능력 책을 썼던 우리 앤서니 라빈스, 토니 라빈스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 토니 라빈스는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고졸이에요, 고졸. 고졸인데 20세기를 가장 위대하게 빛낸 10인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공을 했는데, 즉 동기부여 강사로서 이렇게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이자 성공 코치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요. 20대에 원래 이제 이 토니 라빈스는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이제 다락방 같은 그런 작은 방에서 욕조에 설거지를 하고 항상 월세 내는 것을 걱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뭘 하면 먹고 살지? 뭘 하면 성공하지? 항상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닐 때, 웅변보 선생님이 내한테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었지? 그때 그 웅변보 선생님의 칭찬의 말을 떠올린 거죠. 웅변보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자, 라빈스, 너는 우리 웅변부 회원은 아니지만,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웅변 대회가 있는데, 웅변 대회에 한번 참가해보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너는 우리 웅변부가 아니지만 말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웅변 대회에 한번 참가를 해봐라. 이렇게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참, 내가 말을 잘한다고 그랬지? 이게 말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대이자 칭찬의 이제 말이었던 거죠. 이걸 또 올려가지고, 이제 앤서니 라빈스가 20대 중반에, 내가 강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동기부여 강사가 돼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NLP를 만난 거예요. NLP. 그러니까 NLP를 초고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이사님이 하는 것처럼 초고속으로 NLP에 집중을 해서 NLP를 본인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NLP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미나를 열고. 그러면서 이제 막 1980년대에 NLP 신도롬을 만들어내면서 이 앤서니 라빈스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이자 성공 코치로 발돋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분이 헬리콥터를 타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구라든지 광주와 같은 중소도시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중소도시로. 근데 그 도시의 모든 도로가 막 교통체증으로 차가 다 밀려 있어요. 본인 세미나가 원래는 2,000명 정도 세미나를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 세미나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끌고 나오면서 도로가 마비가 된 거예요, 도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세미나가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손등에 키스를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막 앤서니 라빈스를 거의 영웅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10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욕조에 설거지를 하고, 자, 정말 저 창문 밑으로 뛰어내려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내가 정말 힘들었던 고등학교 출신의, 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남담한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지? 자, 그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NLP를 만났고요. 자, NLP를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동기부여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NLP를 소개를 하는 과정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이건 앤서니 라빈스인데, 이 앤서니 라빈스의 성공 비결에도 결국 뭐가 있었냐면은, 자, 만 18세 이전에, 너는 참 말을 잘하니까 우리 웅변 대회에 참가해봐 라고 칭찬했던 그 웅변부 선생님의 기대의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가 긍정적인 기대의 말을 해주면은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자, 기대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자, 집중의 법칙. 자, 집중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라는 거죠.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즉,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다른 말로 하면 신경 쓰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집중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써도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더라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자, 많은 분들은 걱정과 고민을 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 고민, 불안.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 미래에 저주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어떤 고개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끔찍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 100m 높이의 그 엄청난 높이에서 줄을 타다가 떨어져서, 자,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런 끔찍한 꿈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개사가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 겁니다. 오늘은 떨어지지 말아야지. 오늘은 떨어지지 말아야지. 줄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줄을 다시 고쳐매고, 뭐 줄을 다시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뭐 이렇게 줄을 탔죠. 근데 27일째 되는 날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장면으로 100m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 고개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즉 줄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결국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죠. 자, 많은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삶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하고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계획하고 내려온 삶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좋은 일이 일어나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건 그조차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려왔다면 그것도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은 체험의 신비이고, 체험의 신비 속에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체험은 감사한 일이고 모든 체험은 좋은 일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그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관점. 모든 걸 감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이다. 자, 앞으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게 감사한 일이라면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 걱정, 불안, 고민은 왜 생기냐면은 반드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난 성공을 해야 되고,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고, 반드시 잘 살아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걱정과 불안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메타 모델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시험을 치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치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난 반드시 이번에 대학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 하면 시험에 대한 불안이 커지겠죠. 근데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재수하면 되잖아. 뭐 재수해서 다음에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면 시험 불안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발표나 강의를 할 때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강의를 아주 잘해야 돼. 발표를 무조건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이 크실 겁니다. 근데 뭐 좀 실수하면 어때? 좀 긴장하면 어때? 실수하면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뭐 이를테면 뭐 실수하더라도 내가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과 불안감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반드시 아니어도 좋다라는 좀 느슨한 사고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는 게 필요하죠. 결과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죠. 어차피 내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내려왔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정사실화된 어떤 믿음, 신념을 가지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느낌들, 강력한 느낌을 갖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신념은 열정을 만들고 강한 의심은 걱정이나 두려움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강한 신념은 열정을 만들고 강한 신념 앞에 신념의 법칙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념은 열정을 만들고 열정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겠죠. 신념은 열정을 만들고 열정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요. 반대로 의심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을 만들게 되고 두려움은 실패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은 왜 생겼냐면은 결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을 갖는 이유도 자기 미래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퇴직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과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잖아. 발표 불안은 왜 생깁니까? 발표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결과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시험 불안은 뭐야?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과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반드시 잘 될 거야.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잘 돼. 자,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 지금부터 나의 미래는 꽃길로만 보장되어 있는 거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야. 나의 미래는 열려 있어. 자, 앤서니 라빈스가 20대에 그렇게 가난했지만 10년 만에 NLP를 통해서 완전히 헬리콥터를 타고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것처럼 나 또한 NLP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또는 코칭을 하는 정말 위대한 성공자가 될 거야.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 미래를 100% 믿어버리는 겁니다. 100% 확신을 내버리면은 이 확신 신념은 열정을 만든다는 거죠. 열정은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미래의 결과를 믿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집중의 법칙을 이야기하다 보니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집중의 법칙은 다시 정리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 원하는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은 바로 성공의 결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절대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은 두려움을 만드니까. 두려움, 걱정, 불안을 만드니까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진동의 법칙. 진동의 법칙도 이제 5번에 집중의 법칙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진동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 한번 다시 찍어주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제도 이야기하고 그제도 이야기하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파수입니다.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모든 것은 에너지 주파수이고 모든 것은 그 에너지로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에너지는 있잖아요. 에너지 특징이 뭐냐면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물방울은 물방울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끌어당기고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을 끌어당기고 자, 부자의 마음은 돈을 끌어당기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이 빈곤해지면은 빈곤한 마음이 가난을 끌어당기고 자, 감사의 마음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기고 모든 걸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자, 다시 양자 물리학 관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저 우주는 자, 양자의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는 양자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충만해 있는 그런 4차원의 공간입니다. 우주는 에너지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우주의 에너지장은 정신의 에너지, 물질의 에너지, 자, 영혼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는 거죠. 자, 이 에너지로 충만해 있는데 이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의 에너지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신체 에너지, 우리 물질의 에너지, 우리 영혼의 에너지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영혼의 관점보다는 이제 마음의 관점